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율과 물가의 관계, 환율과 물가의 장기적인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도입 부분으로 우리 환율과 물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경제학적인 이론, 배경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일물일가의 법칙이었습니다.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된다. 그게 이제 국제시장으로 우리가 관심을 돌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상황이 환율에 대한 어떤 고려도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환율이 어떻게 변환되는지 인터레스트 패리티하고 같이 다 한꺼번에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다면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건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만, 균형 가격만 존재한다. 시장에 청산되면 하나의 가격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생각을 조금 발전시켜서 우리 구매력 평가설 PPP, Purchasing Power Parity에 대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 개념 또한 우리 실질적인 구매력을 각 국가별로 환율을 통해서 분석해 보는 것으로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것도 이제 그 과정을 이용해서 PPP를 이용해서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잠깐 했었고, 그 다음 부분으로 우리 통화주의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통화주의라는 게 물론 이제 전반적인 거시경제학적 학파적 흐름으로 살펴본다면 고전학파와 케인지언 학파 두 부류가 있고 그 중에 통화주의 학파라는 것이 클래시컬 스쿨, 그러니까 고전학파 쪽에 가까운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다.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금융시장 또는 실물시장이 아닌 명목시장의 어떤 균형들은 실질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거기 특히 이제 그 통화주의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운행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그 주장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맡겨둬야 된다라는 고전학파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 바탕으로 해서 통화주의에서 통화 정책을 펴는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정부가 중앙은행이 결정해서는 안 되고 준칙,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규칙을 바탕으로 모든 경제 참여자들이 그 규칙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시장 균형이 빨리 달성되고 효율성이 달성된다. 그래서 K% 준칙이라고 하는데요. K% rule. K%만큼의 통화 공급을 증가하는 사전에 발표하고 그 준칙을 지키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주의 학파들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철학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고요.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 또 피셔 이펙트에 대해서 잠깐 고민했었죠. 피셔 이퀘이션이라는 거는 명목 이자율이라는 거는 실질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이다. 그게 이제 거시경제학적 그냥 교역 이전, 그러니까 오픈 이카노미 이전에 오타키라고 하는데요. 그 닫혀 있는 closed economy인 경우에는 자국의 변화만 생각하면 되니까 명목 이자는 실질 이자에다가 인플레이션 합한 거다라는 거죠. 그거하고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그 논리를 계속 이용해가지고 그 방정식을 집어넣어서 각각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좀 더 깊이 있는 물가와 환율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셔 팩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통화주의자에 대한 철학도 우리 잠깐 살펴봤고요. 그럼 그런 통화주의자들의 K% 준칙에 의해서 어떤 정책이 바뀌었을 때 이게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그 가정을 한번 제시해보고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여기서는 미국이 자국으로 돼 있으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원래는 K% 준칙을 따르고 있었어요. K% 그게 어떤 데 타겟이 맞춰져 있겠습니까? 원래 물가에 타겟이 맞춰져 있죠. 장기적인 통화 정책을 경제가 안정되게 흘러가게 하려면 M이 증가하면 P도 따라서 증가한다라는 거. 그래서
통화 공급이 증가하면 물가가 따라서 증가한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맞춰진다. 그래서 만약에 물가 수준에 맞춰가지고 통화 공급을 증가한다거나 그 증가에 맞춰가지고 그냥 시장이 자연스럽게 균형으로 회귀해가지고 P의 변화, 물가 변화가 통화 공급의 변화만큼 그 K% 준칙을 따르고 있었을 때 갑자기 이제 이런 발표를 한다라는 겁니다. T0 시점, 어떤 시점에 우리 통화 공급을 좀 더 늘리기로 하겠다.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물가 안정만이 목적이 아니겠죠. 우리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통화 정책도 쓰고 재정 정책도 쓰고 있죠. 경기가 안 좋아진다.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 쪽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금융당국이 이제 이런 발표를 하는 거죠. K% 준칙. 그러니까 파이에 맞춰가지고 통화를 증가시키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적당 수준 이상의 통화 공급을 조금 더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다음과 같은 그래프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이제 비교를 하려면 환율에 대한 효과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0이라든가 변화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미국에서만 원래 파이만큼의 원래 인플레이션율만큼의 K% 준칙을 따르다가 장기적으로 통화 공급 증가하기로 했다. 그 델타 파이의 체인지만큼의 통화량 증가를 발표를 했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 보시는 게 미국의 통화 공급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원래는 파이만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 선형적인 상승하는 직선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0 이전 시점에서는 쭉 이렇게 파이만큼 증가하고 있죠. 파이의 기울기로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T0 시점을 기준으로 T0 시점에 델타 파이만큼 조금 더 큰 퍼센티지만큼 통화 공급을 증가하기로 했다. 증가율이라는 거죠. 증가율의 타겟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파이에다가 델타 파이만큼 크기의 기울기가 증가했으니까 그 직선이 가팔라지겠죠. 그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우에 이제 이자율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T0 시점으로 원래 다른 부분들의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 피셔 이펙트에서 그 인트레스트 페러티가 파이의 차이, 그러니까 R 달러 마이너스 R 유로는 파이 US 마이너스 파이 유럽인 걸로 우리 도출해 냈는데요. 그것처럼 그 크기만큼 R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R 달러, 네, R 달러만큼 R 달러의 변화가, 그러니까 다른 그 유로의 이자율이나 유로의 인플레이션율은 없다. 지금 0이라고 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R 달러 자체가 얼마만큼 증가한다고요? 델타 파이만큼 증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T0 시점을 기준으로 탁 점프를 해서 그 수준에 장기적으로는 머물게 될 거다라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 물가 수준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원래는 파이만큼 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공급 증가량이 파이만큼 쭉 증가하고 있었죠. 근데 T0 시점으로 한번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울기도 같이 P의 증가는 따라서 증가하게 되는데 그 T0 시점에 그 발표가 남으로 인해서 한번 물가 수준 자체가 점프를 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래프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는 환율도 물가 수준하고 같이 변화를 하겠죠. 달러 수익률 R 달러의 변화가 아까 델타 파이만큼 커지는 걸 우리가 봤으니까 그거를 다시 피셔 이펙트 그 인플레이션의 변화를 고려한 피셔 이펙트로 바꾼 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번째 그래프도 D 그래프도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통화 정책을 바꿨을 때 통화주의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이런 네 가지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명목 이자율이 변화하면 이게 또 다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실질 통합 자산에 대한 영향을 주죠. 거기에 대한 특히 수요 함수 L, liquidity preference는 R과 Y의 함수였죠. 그러면 그 R이 증가함에 따라서 liquidity preference, 그러니까 통화 수요 자체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 L이라는 거는 R에 대해서 마이너스 함수고 Y에 대해서 플러스 함수. 그러니까 Y에 대해서는 Y의 증가야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R이 증가하면 통화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그랬죠. 그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R이 증가했죠. R이 증가했으니까 L이 감소하게 될 거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명목이자율의 상승, R의 증가, 여기 통화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R이 바뀌었고 그 R이 바뀌어가지고 통화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실질 통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이건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장기적으로 통화 수장이 이제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그래프 우리 MDMS 그려가지고 그린 거 있었죠. 그거에 비춰봤을 때 점프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ML이 변화하는 거고요. 그 물가 수준의 점프를 어떤 식으로든 설명해 주는 거이기도 합니다. PPP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경우 환율은 원래 수준, 원래 그 환율 공식을 보면 그 환율의 달러 퍼 유로는 미국의 물가 수준 나누기 유로의 물가 수준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볼 때 달러가 절상해야겠죠. 달러가 절상해야 됩니다. P가 증가했으니까, USP가 증가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유로나 다른 외국의 경우는 지금 변화가 없는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통화 공급 물가 수준 파이 플러스 델타 파이만큼의 비율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결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인플레이션과 예상 거기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PPP 없다고 치고, 그러니까 모든 구매력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 그 구매력 평가에 대한 어떤 비교를 빼고 생각을 먼저 해보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통화 공급이 변했다. 통화 공급이 변하면 물가 수준이 변하는 거 우리 당연히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그 경우 장기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지만, PPP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쭉 발생하지 않지만, 그게 이제 장기적인 균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균형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의 물가 수준의 상승은 없을 것이다. 근데 그 전에 균형으로 이르기까지 가는 과정,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에서 예상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은 다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장기 균형으로 이행하는, 장기적 균형으로 가는 동안의 인플레이션은 명목이자율을 장기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상승시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균형에 딱 이르면 거기서 머무르게 될 거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상,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이, 각각의 경제 주체, 가게든 기업이든 이 각각의 경제 주체들은 그러니까 통화 증가율 K%에서 델타 파이만큼의 크기가 증가할 거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거냐, 그럼 그 반응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어떤 거냐를 한번 고민해 본다면, 국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라는 예측, 그런 기대는 그 장기 균형으로 흘러갈 동안 국내 통화를 외국과 함께 해서 절하시키는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국내 통화가 절하된다면 상대적인 아무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런 현상을 쭉 흐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expectation과의 관계를 좀 더 이제 발전시키다 보면 PPP를 우리 예측을 안 하고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PPP를
도입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PPP가 적용이 되면 어떨까요? PPP가 적용이 되면 통화 공급 증가율이 장기적으로 통화 공급 증가율이 영구적으로 장기적으로 증가할 때 인플레이션은 영구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왔죠? 그러니까 환율 달러 퍼 유로의 환율은 물가 수준의 비율,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 수준 나누기 유로의 물가 수준이었죠. 그게 이제 사실은 PPP를 나타내는 공식 중에 간단하게 표현하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P가 영구적으로 흘러간다, 영구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환율이 지속적으로 쭉 꾸준히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PPP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이행을 하게 처음 균형에서 이제 다음 균형까지 이행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느냐, PPP를 고려하면 이게 꾸준하게 따라서 올라가게 되느냐, 그 차이만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지속적인 국내 인플레이션 상태, 그러니까 그 통화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죠. 상대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가정을 외국은 그대로라고 칠 때 우리나라만 통화 그 증가율을 증가시켰다. 네.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목이절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거라고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이 예상하기 시작하면 외국 통화의 구매력, 외국 통화의 구매력, 외국의 어떤 자산의 구매력, 자산을 통해서 증가되는 구매력, 아니면 수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 통화에 비해서 더 크니까 국내 통화가 절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내 화폐로 가지고 있는 국내 화폐,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가 절하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고요? 처음에 우리가 가정했던 상황, 외국은 변화가 없는 와중에 국내 미국의 중앙은행이 K% 준칙을 따르다가 K%의 델타 파이만큼의 통화 공급량을 증가하기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면 이제 경제가 그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거다. 결국은 달러화가 절하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PPP를 고려하지 않은 모델로 다시 돌아간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 expectation이 조정이 되더라도 물가 수준이 즉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가 수준과 환율과의 관계가 그렇게 통화량과 환율, 물가 수준과 환율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환율이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P가 즉각적으로 바로 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느냐? 우리 뭐 좀 제법 지난 몇 주 전에 배운 거지만 오버슈팅이 일어날 수 있다. 오버슈팅이 왜 일어나냐고 고민을 해본다면 예측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나는 균형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나? 그 경제학에서 이제 불균형 아니면 어떤 뭐 쇼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시장이 빨리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막는 거, 시장의 가격 조정 능력을 막는 상태가 온다던가 조정 능력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또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막 널뛰기를 하는 오버슈팅이 여기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PPP가 잘 안 맞고 그거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PPP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 오버슈팅이 항상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시장의 조정 과정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그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거기에 대한 예측이 외국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PPP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지만 PPP를 우리 성립한다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고려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그런 정보들의 교류가 빠르지 않고 정보의 전달력, 그다음에 각각의 시장의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빠른 균형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버슈팅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좀 더 넓게 길게 보면 그거를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PPP에 기반을 둔 통화주의 접근법에서는 꾸준히 예상이 조정되는 과정이 꾸준하고 점진적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물가 수준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만큼 빨리 가격은 빨리 조정이 되는 것이 시장 균형에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균형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균형 상태에 유지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국내 통화는 어떠한 경우든 간에 절하가 될 겁니다. 뭐 통화량 증가시키면 통화 공급량이 증가했다는 거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나라의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평가 절하될 겁니다. 근데 그 절하되는 과정이 PPP 기준을 하고 설명을 하고 PPP 기준하지 않고 설명을 하더라도 다 절하가 될 건데 PPP의 구매력 평가의 그 공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좀 그런 장기적인 것보다 이렇게 정보가 막혀져 있다면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갑자기 초과 수요 상태가 이루어져가지고 가격이 팍 올라갔다가 싹 균형으로 조정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PPP에 대해서 꾸준히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PPP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PPP가 잘 안 맞죠. 뭐 절대적 구매력 가설, 상대적 구매력 가설 우리 잠깐 살펴봤지만 그게 그러면 이제 약간 완화된 조치이기 때문에 상대 구매력 가설, 상대적 구매력 가설은 어느 정도 또 현실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을 고려한 차이에 대해서 퍼센티지 체인지에 대한 고려이거나 아니면 절대적인 수준에 대한 고려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절대적인 수준을 고려하는 절대 구매력 평가는 사실 실증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지되지 않는다, 잘 맞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인 PPP도 뭐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하나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아주 장기적으로 보든지 뭐 시간의 흐름을 얼마만큼의 크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설명력이나 그 시사점이 좀 작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뭐 실증적인 지지가 절대 PPP의 경우 잘 없다, 맞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여기 물가나 통화 공급이나 그러니까 화폐 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이 좀 장기적인 개념이고 사실 환율이라는 거는 시시각각 변하죠. 데이 트레이드를 하고 뭐 오늘도 사고 내일도 팔고 뭐 사고 팔고를 매일매일 하고 매시하고 그 가격이 아주 주식시장처럼 빨리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그 경우 그러면 상대적인 구매력 평가라고 해서 그 변화들을 우리가 제대로 예측할 수 있냐? 없죠. 없습니다. 실질적인 시장에서 얘가 작용하는 경우는 힘들다. 근데 뭐를 할 수 있느냐? 장기적인 트렌드. 그래서 우리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문제점 하나하나를 들여다본다면 PPP의 문제점이 뭐냐? 그럼 PPP라는 게 성립하려면 구매력 평가가 성립하려면 우리가 외국과의 교역을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이렇게 교역하기로 오픈시켰을 때, 클로즈드 이코노미가 오픈 이코노미로 딱 변했을 때 모든 재화가 다 교역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품 시장이라고 하면 재화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상품 시장은 재화를 초점으로 맞추고 있지만 재화와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의 경우 아주 서비스의 국제적 이동이 어렵습니다. 물론 외국의 서비스를 우리가 즉각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도입할 수 있다라는 잠재적인 경쟁에 대한 위협이 있다면 국내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더 노력을 한다거나 가격을 낮춘다거나 그런 가격 정책 서비스 질에 대한 어떤 개선에 대한 정책들이나 전략들을 사용을 할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거죠. 재화보다 더더욱 서비스 측면에서요. 그럼 뭐 미국에 좋은 대학이 있는데 대학의 서비스, 대학의 교육이라는 걸 우리가 수입해가지고 한국에 바로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법적 제재들이 많고 그 지역적인 한계들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름은 빌려줄 수 있겠지만 교수진들 다 옮겨올 수는 없겠죠. 그 사람들도 그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장소적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져본다면 PPP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딱 오픈되는 순간 모든 재화와 서비스들이 같이 다 서로 경쟁하고 교역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경우에도 심지어 교역하지 않는 재화와 교역이 되는 재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역제, 비교역제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 존재들 때문에 PPP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예를 들자면 완전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완전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아주 전통적으로는 가격 차별 정책을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가격 차별 정책을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그런 말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것부터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완전 경쟁 시장에 수많은 소비자, 수많은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1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공급자가 행동하거나 내가 1원이라도 더 싸게 물건을 사려고 수요를 나타낸다면 나는 수요자 측면에서는 물건을 얻을 수 없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팔 수 없습니다. 균형 가격 그 자체 딱 거기에서만 거래가 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이 뭐 세상에 좋은 예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이상적인 뭐 이론적인 어떤 설명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완전 경쟁 시장이 존재함을 통해서 우리 경제나 이제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거기서 나오는 결론들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이론을 얘기한 것이 완전 경쟁 시장이고요. 완전 경쟁 시장에 아주 가까운 시장들도 많습니다. 뭐 소비자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아주 강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렇죠. 수많은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중에 한 명만 어떻게 자기 혼자의 이득을 얻으려고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 균형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수요자, 수없이 많은 공급자, 그죠? 동일한 상품, 동일한 질의 상품. 뭐 그게 전제가 돼야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 있는데 불완전 경쟁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모든 시장들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 것 중에 하나가 불완전 경쟁에서 오는 가격 차별. 네. 뭐 이 현실적인 예로 들자면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파는 현대자동차 소나타와 한국에서 파는 소나타 상품 자체도 약간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상품이라고 봤을 때 한국의 자동차 가격이 상당히 높죠. 그런 뭐 물론 제재적인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마케팅의 어떤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불완전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리고 불완전 경쟁 속에서도 이제 가격 차별, 그런데 뭐 장소에 따른 가격 차별일 수 있어요. 그런 가격 차별이 존재한다. 또 가격 차별을 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 뭐 비용이 달라서 가격 차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의 그 상대적인 선호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뭐 가격 차별에 얘기를 할 때 이게 상품이 차별된 거냐, 가격만 차별된 거냐 이런 걸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편의점 가까운 여기 동네에 생수 한 병이랑 산꼭대기 산장에서 파는 생수 한 병이 똑같은 상품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거죠. 상품 자체는 똑같을 수 있지만 가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비용이 거기까지 들어올리는 비용 이상으로 더 많은 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내가 여기서 느끼는 갈증과 산꼭대기까지 등산을 하고 나서 느끼는 갈증, 거기에 따른 소비자의 어떤 선호, 기호 뭐 그런 게 다르죠. 프레퍼런스가 그쪽에서 훨씬 더 높고 그 한계 효용이라고 하죠. 그 한 모금 마셨을 때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꺼이 비싼 돈을 주고 산장에 있는 산꼭대기에 있는 산장에서 생수를 기꺼이 사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럼 상황에 맞춰서 다 다르고 국가에 맞춰서 다 다르면 그게 완전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PPP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또 이런 국가의 특성이죠. 재화와 서비스, 바스켓을 구성하는 것, 그 리스트를 구성하는 것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측정할 때 그렇죠. 소비자 물가지수 측정하는 구성 요소가 다르고, GDP 디플레이터 할 때 전 상품 생산한 걸 다 같이 그 가격을 곱해가지고 더한 거니까, 네, 다른 물건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동질적인 상품이 아닌데 똑같은 목록이라고 해서 똑같은 가격 또는 똑같은 구매력으로 소비할 수 있어야 되느냐, 상황이 다른데 그런 현상들, 그런 현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각가지 이유 때문에 PPP가 완벽하게 작동하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PPP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각각을 개별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달리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환율과 물가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이론들을 같이 함께 이렇게 고민해 봤습니다. 뭉쳐가지고 어떻게 분석하려는 시도들을 해봤고, 환율이라는 것이 그렇게 예측하거나 분석하기 어려운 과제다라는 겁니다. 뭐 거시경제학 공부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여기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뭐 경제학에서도 경제학에서 응용 분야들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점점 복잡해지는 거,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모형들이 국제 무역이나 국제 금융론에 아주 많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의 국가만을 단순화해서 분석을 하겠죠. 수요와 공급은 한 시점에 딱 그 한 시점에 있는 어떤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겁니다. 물론 그 뒤에 백그라운드로 깔려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과 이런 것들이 수학적으로는 되게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예요, 분석하는 게. 그런데 여기서 그 차원이 뭐 모형 자체를 그렇게 분석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식적으로 아주 복잡한 모형이지만, 거기에 똑같이 복사를 해가지고 하나의 경제, 하나의 어떤 상황 자체를 곱해야 두 국가 간의 거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라는 게 어떤 거죠? 한 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화폐의 교환 비율입니다. 그거를 물건과 아니면 물가 수준과 한 국가의 경제 정책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려고 물가와 환율과 관계를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차원이 그냥 한 단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곱하기, 100개의 변화를 100개의 변수를 고려해 가지고 국내 시장에 분석을 했다면, 다른 나라의 100개 똑같은 미러 이미지 같은 상황을 다른 나라에도 고려를 해 가지고 그거 두 개로 합해진다면, 그럼 뭐 케이스별로 얘기한다면 100개 곱하기 100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생각해야 될 폭, 그다음에 그 스페이스 공간 자체, 그다음 변수의 숫자 자체, 그 변화에 대한 어떤 다양한 영향력 자체를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변수 자체 이름 붙이기도 참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서브스크립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래 첨자를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P, US, P, 뭐 유로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 나라를 각각 지칭하는 변수들을 하나씩 더 지정을 해 줘야 되죠. 따로따로 떼서. 그런 것들처럼 이제 고려할 대상이 어마어마무시하게 증가하게 된다라는 점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하고 있죠. 아주 쉬운 부분들, 아주 초점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은 사실 M, 그죠? MS죠. 화폐 공급, 그다음에 L, 화폐 수요, 그다음에 P, 그렇죠? P의 차이 뭐 이런 걸 파이로 바꿔 쓰기를 했지만 결국 수준 레벨에서는 P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 두 국가 차이들 각각 두 개씩 쌍이 돼가지고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그걸 교환하는 비율로 exchange rate이 있습니다. PPP를 고려해가지고 PPP라는 거 명목 환율은 물가 수준들의 차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물가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물건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일물일가 법칙이라고 해서 그냥 물건의 가격, 하나의 가격인데 그게 미국에서 팔리는 거, 유로에서 팔리는 거, 그걸로 구분한다면 하나기 때문에 또 뭉쳐질 수 있죠. 근데 그걸 베스킷이라는 개념으로 묶어놨다고 하더라도 편의상 그 묶음, 그 수많은 물건들의 묶음, 그것들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PPP가 제대로 성립을 한다면.
근데 이제 PPP가 제대로 성립을 안 하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이제 실질 환율이라는 개념인데요. 실질 환율이라는 거는 이게 환율이라는 건 화폐 교환 비율이죠. 화폐 교환 비율입니다. 그럼 화폐라는 거는 원래 피아트 머니, 뭐 페이크, 뭐 이렇게 얘기할 페이크 머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실물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거래를 돕기 위해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래를 편리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발명을 한 겁니다. 그게 사실 화폐 자체에 대한 가치는 없다. 그렇죠? 우리가 뭐 모든 걸 돈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돈 그거 따로따로 개념을 우리가 나눠서 우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받는 돈, 임금이죠.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번다고 얘기하지만 임금이고 그 돈이라는 게 우리 화폐라고 화폐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그 돈이라는 어떤 가치, 그 가치를 우리가 그냥 머니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돈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 월세에 뭐 살고 있는 집에 어떤 지불하는 비용도 돈을 냈다, 돈을 지불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각각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럼 그 렌트 중에 하나죠. 그럼 다른 사람은 자기 자산에 대한 어떤 수익률을 얻어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자면 임금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내 아까운 시간, 아주 소중한 시간을 바쳐가지고 갈아 넣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죠? 그 노동자라는 건 그런 거죠. 노동이라는 거는 나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어떤 생산적인 활동에 붓고 그게 뭐 나 자신만을 위한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죠. 회사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죠. 그럼 시간을 집어넣어요. 시간이 인풋인데 시간을 집어넣더니 돈을 가지고 오는 것, 임금을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교환하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돈이라는 가치로 환산해 오는 것. 그게 노동일 수 있습니다. 뭐 해석하는 방법이라 따라서 뭐 어떤 또 다른 뭐 의문점이나 아니면은 논란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평생 소득을 생각해 본다면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일수록 인생의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확률적으로 다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분포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자신에 대한 가치, 자신에 대한 어떤 평생에 벌어들일 소득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 그러니까 실질과 명목에 대한 부분들을 화폐적인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상품에 대한 교환으로 해석을 해보자. 실질 환율이라는 거죠. PPP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거 말고 뭐 우리가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실질 환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환율이라고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화폐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명목 환율 얘기하는 거고요. 실질 환율이라면 상품의 교환 비율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PPP에서 통화주의 접근법을 이용한 이제까지의 방법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리고 환율의 변화를 설명하기 쉬운 것들을 개발하자 고민을 해서 나온 개념 실질 환율이라고 했습니다. 실질 환율이 뭐냐? 실질 환율은 국가 간의 재화와 서비스 베스킷이 교환되는 비율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물을 교환하는 비율이 실질 환율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여기서는 우리 Q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Q 달러 퍼 유로로 쓸 수 있겠네요. 근데 뭐 아니면 그 화폐 교환 비율이 아니니까 그냥 다시 US 퍼 유로로 쓰겠습니다. EU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유니언이죠. 유로피언 유니언이니까 EU로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화폐 단위가 아니니까요. 실질 환율이라는 건 상품이 교환되는 거지 달러 내고 유로 사오고 이런 게 아니니까 실질 환율은 US 퍼 EU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QUS 퍼 EU는 원래 명목 환율 이 달러 퍼 유로에다가 P EU 곱하고 외국의 물가 수준 곱하고
미국의 물가 수준을 나눠주면 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실질 환율이 일정하다면 PPP가 실질 환율이 뭐 1이라면 PPP가 그대로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PPP가 성립하는 과정을 하나의 변수의 변화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넓게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도입한 개념이 실질 환율이고 그 실질 환율이 1이 되는 정확한 경우가 바로 PPP가 정확히 성립하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EU에서 그러니까 유로피안 유니언에서 어떤 베스킷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딱 구성을 했을 때, 베스킷을 딱 구성했을 때 재화 서비스 구성을 뭐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리스트를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100유로가 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미국 재화 서비스 베스킷이 똑같은 재화 서비스의 베스킷을 딱 구성했는데 120달러가 들었다. 그쵸? 그러고 명목 환율이 1.2다. 그러면 딱 곱해보면 그냥 1로 나옵니다. 실질 환율이 1이 나오죠. 그럼 정확하게 PPP가 예측해주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목 환율이라는 건 물가 수준의 비율이다. 그렇게 1이 나오는 거죠. 네. 1.2는 120 나누기 100 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이 되는 이런 경우는 PPP가 제대로 성립하는 거. 실질 확률이 1이라는 건 PPP의 경우와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 근데 그 차이점을 좀 분리해내고 좀 더 넓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 확률을 도입했다라는 거죠. 요거를 한번 또 이제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국 생산물 가치의 실질 절하. 생산물 가치가 저하됐다. 생산물 가치가 저하됐다라는 말은 미국 생산물에 대한 달러의 구매력에 비교하면 EU의 생산물의 달러의 구매력이 감소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Q에 대한 변화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실질 저하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real depreciation인데요. 그러면은 Q가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율하고 똑같이 해석은 하면 됩니다. 환율이 증가하는 경우에 달러 퍼 유로니까 원래 달러 퍼 유로고 US 퍼 EU의 그 물가 수준의 비율이니까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방향과 절하절상의 반대 방향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는 미국 생산물이 EU에서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싸졌다라는 거죠. 그 가치가 더 싸졌다라는 거죠. 우리 베스킷으로 120달러 주고 산 건데 상대적으로 싸졌다라는 거죠. 그거는 또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EU의 생산물 가치가 미국 생산물에 비해가지고 미국 생산물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실질 저하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실질 환율에 대한 어떤 설명 잠깐 했습니다. 실질 절상 않고 반대로 해석하시면 되니까 이해하시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우리 이제는 PPP하고 이제 또 계속 비교를 해야 되니까 PPP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PPP에 의하면 달러 퍼 유로 익스체인지 레이트 환율은 미국의 물가 수준 나누기 EU의 물가 수준이었죠. 그죠? 거기다가 뭐가 더 있느냐? 그러니까 QUS 나누기 퍼 EU의 실질 환율이 들어가 있다. 그럼 1이면 그거 딱 없어지니까 곱하나 마나. 그렇게 없어지니까 똑같은 거지만 공식을 다시 한번 쓰면 실질 환율이 이렇게 쓰인다라는 겁니다. PPP일 때 1, 이제 그 생각을 좀 넓혀서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게 Q라는 변수를 하나 지정해 준 거죠. 그게 실질 환율이다. 그럼 실질 환율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환율은 실물 시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겁니다. 실물 시장에서. 그래서 화폐적 요인이 아니다. 그럼 실물 시장이 뭐가 있을까요? 재화와 서비스 시장이 있겠죠. 그럼 재화와 서비스 시장에 어떤 변화를 우리가 실질 환율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미국 상품, 미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기 시작했다. 똑같은 볼펜입니다. 그렇죠? 독일에서 생산한, EU에서 생산한 볼펜보다 미국에서 생산한 볼펜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기 시작했다. 더 좋아하기 시작했다. 수요가, 실질 수요가 변화한 겁니다. 그죠? 미국 생산물에 대한 상대적 수요의 증가. 그러면 미국 생산물에 대한 가격이 증가하겠죠. 이해되시죠? 네, 수요 증가하면 가격 증가하고 거기 거래되는 수요량, 수요 공급 다 따져 보더라도 둘 다 증가를 하게 됩니다. 둘 다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국 생산물 가치가 절상되는 거죠. Real appreciation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실질 시장에서 결정됐고 실질 시장의 실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요. 한 국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가격이 증가한다. 네, 가치가 증가한다. 그러면 PUS가 상대적으로 이 달러 퍼 유로 곱하기 P EU를 한 거, 네, 그거보다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름 아닌 비율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럼 Q의 변화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다. 균형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또 다르게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숫자를 안 쓰고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수요가 증가했다면 실질 절상, 미국 상품에 대한 실질 절상이 뭘 의미하느냐?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냐? 미국 수출제, 미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더 비싸게 만들고 수입제를 더 싸게 상대적으로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가격에 대한 음해함수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미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될 거다. 그죠? 상대적 수요량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생산물에 대한 상대적 수요의 감소, 그러면 미국의 생산물의 가치를 절하를 시킬 거다. 이게 절상됐다가 상대적 수요 변화, 그러면 가격 조정, 시장의 균형의 조정 장치에 의해 가지고 생산물 가치가 실질 절하를 나중에는 결국은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니까요. 그럼 장기적으로 이 균형이 맞아지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보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부분은 공급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공급적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 시장을 우리가 고려하는 거니까 실물 시장에서 공급 변화가 일어나면 가격이 당연히 변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로 미국이 이제 생산성 증가가 일어났어요. 생산성이 증가됐다. 똑같은 비용을, 똑같은 투입 요소를, 생산 요소를 투입했는데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게 되겠죠.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상대적 공급 증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기술 발전을 통한 상품의 공급 증가는 외국 생산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국 생산물의 가치, 가격 하락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 저하가 일어난다. 되셨나요? 네. 요거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하는 거고 하나하나 따져서 아까 수요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환율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실질 환율은 더 일반적인 PPP나 뭐 통화주의 접근법이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Q가 변화할 수 있는, Q가 1이라는 가정하에서 PPP를 적용했다면 Q 값이 여러 가지로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통화 공급 수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명목의 변수가 움직이는 거죠. 통화 공급 수준의 증가는 일시적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 expectation이 변화되겠죠. 통화가 증가되면 expectation, 그 inflation expectation of inflation도 올라갈 거고 인플레이션도 결국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일시적인 증가, 지속적인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통화주의 접근법이라면 아주 모든 것들이 다 지속적인 증가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갑자기 급작스럽게 한 번 원샷으로 딱 올리겠다 뭐 이런 발표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각각의 경우
예상의 변화와 함께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게 이제 이번 우리가 지금 이제 해볼 그 부분입니다. 통화 수준의 증가, 일시적인 증가, 그 다음에 통화 공급 증가율의 지속적인 증가, 그 다음에 국내 생산물, 그 실물 시장의 상대적 수요 증가, 국내 생산물에 대한 실물 시장, 국내 생산물에 대한 상대적 공급 증가, 요것들을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통화 공급 수준에 대한 변화도 우리 공부를 했었고, 그럼 국내 생산물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했다, 물가가 국내 상품의 가격이 증가할 거고, 실질 환율의 실질 절상, 리얼 어프리시에이션을 가져온다. 그럼 국내 생산자의 공급이 증가했다면, 실질 시장의 공급이 증가했다면 리얼 디프리시에이션을 가져온다. 요거까지 쭉 정리를 해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통화의 증가 또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통화의 증가라는 거는 명목 환율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니까 그것도 실질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실질 환율이라는 건 명목 환율 곱하기 그 물가 수준의 비율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명목 환율에 미치는 효과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럼 뭐 공식 다시 써본다면 $2 per 유로는 Q US per EU 곱하기 P US 그 다음에 나누기 P EU였죠. 그렇게 계산을 바꿨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Q US per 유로가 $2 per 유로에 P 달러 나누기 P EU인데 그거를 이제 다른 변으로 바꾸는 바람에 이제 역수가 됐죠. 그러면 이제 통화적인 요인만 변화하고 PPP가 성립한다면 Q가 1이라면 실질 환율은 실질 환율은 변하지 않죠. 실질 환율 자체가 1이다라는 거죠. 통화적인 요인, 실질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Q는 실질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P가 변하면 실질 환율은 통화적인 M이 변하면 그 실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P만 변하고 Q에 대한 변화는 없다. 그렇죠? 아니면 이제 또 거기에 따른 환율이 변화하겠죠. 어떤 균형 조건을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걸 따져본다면. 그렇다면 이제 실질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 Q에 영향을 주는 거, 요인이 변화할 때 실질 환율이 따라 변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 수요 증가라든가 공급의 증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실질 환율이 변화하면 요 공식에 따라서 상대적인 그 명목 환율도 따라 변하는 현상을 보일 수 있겠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공식 Q가 변하면 E가 변하게 돼 있죠. 이제 조금 더 실질 환율과 함께 조금 이제 시장적인 고민을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국내 생산물이 기술 수준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공급이 증가했다. 실물 시장에 공급이 증가했을 때 실질 저하가 일어나겠죠. 실질 저하가 일어나는데 국내 생산물의 상품 Q, Y 자체가 증가한다. 그죠? 수요 공급에 의하면 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공급의 증가, 가격은 하락하지만 거래량,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 생산량은 증가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두 번째 효과라는 거예요. 첫 번째 효과는 가격 변화만 우리가 고려를 했는데 가격만 변화해가지고 가격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실물 시장에 일어나는 거 두 가지 변화, 가격에 대한 효과, 그다음 수량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효과, 생산량이 증가했다면 실질 통화자산의 수요, Y가 증가했으니까 MD라고 할 수 있는 L이 함수죠. L이 Y와 R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Y가 증가한다면 L도 증가하겠죠. L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L 증가하면 국내 물가 수준 상대적으로 물가 수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국내 물가 수준, 외국 수준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명목 환율에 대해서 미치는 효과가 가격 효과와 그 수량적인 효과가 같이 동시에 벌어지는 경우 상대적으로 물가는 증가하지만 실질 환율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게 될 거고, 그러면 환율에는 포지티브하게, 네거티브하게 어떤 게 나타날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문제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물 시장에서 오는 경우 이제 효과가 가격 효과만 바라본다면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 수량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 상충하는 관계에 있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환율을 어떻게 움직일 건가에 대한 이해 또는 설명이 조금 어렵다, 복잡해진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 실질 환율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 환율의 변화는 어디서 온다고요? 단지 실물 시장의 변화에서 영향을 받는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통화 정책이 변했다, 실물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죠. 통화 공급량 증가 감소 이런 통화적인 요인, 통화적 요인에 의해서는 실질 환율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PPP를 고려하자면, PPP를 다시 한번 고려하자면 명목 환율이 변하겠죠. 명목 환율의 변화로 바라볼 수 있겠다. 명목 환율만의 변화로 바라볼 수 있겠다. 그 실질 시장의 변화가 온다면 뭐부터 변한다고요? 실질 환율의 자체부터가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경제 변화가 실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그 요인들이 발생했다. 수요량 증가라는가 공급량 증가가 일어났다. 아니면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공급 곡선 자체가 움직였다,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였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PPP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강하게 본다면 이분법이죠. 그 명목 시장 그리고 실질 시장 두 개 분리되어 있다. 또는 화폐 중립성 또는 장기적 중립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화폐가 시장에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더라도 화폐에 영향을 미치는 거 통화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은 실질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질 환율을 도입해 가지고 이제 변화에 대한 걸로 공식을 바꿔보자 라는 거죠. 그럼 그 인터레스트 패러티를 우리가 계속 쓰게 되니까 인터레스트 패러티 공식에다 한번 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거 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우리 봤던 거 Q는 환율 곱하기 물가 수준 그거였죠. PUS 나누기 PEU였습니다. 한번 보시면 요 공식이죠, 요 공식. 네. 그쵸? 요 공식 다시 쓰시면은 이렇게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자율과 실질 환율과의 관계를 인터레스트 패러티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했던 거 QEU는 실질 환율 US per EU는 환율 달러 per 유로에다가 그 파이 역수 곱한 거죠. 파이의 EU 나누기 파이의 US였습니다. 그거 이제 원래는 이 달러를 Q와 프라이스 비율로 구해놓은 거죠. 그 뭐 PPP 공식에서 왔던 거니까 이제는 좀 편안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변화율로 바꾸자 이거죠. 그럼 Q의 변화율은 다 그 환율의 변화율에다가 빼기 미국과 유로의 인플레이션율 차이. 네, 이거 또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실질 이자율과 나중에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의 차이로 또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인터레스트 패러티에 집어넣으면 국내 자산과 외국 자산과의 수익률 차이는 실질 환율의 변화율에다가 인플레이션율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각각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인플레이션율이 우리나라가 더 높다면 궁극적으로 상대적으로 이 이자 수익률, 그러니까 자산의 수익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유로 대비 달러의 수익률이 증가한다. 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해석할 수 있는 공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R이라는 거, 라지 R 자체는 명목 이자율이죠.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을 실질 이자율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바꿔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실물 시장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공식 피셔 이퀘이전이죠. 피셔 이퀘이전. R, 스몰 r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라지 R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네요.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예, 실질 이자율의 US와 유로의 차이는 네, 실질 환율의 차이다라고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다 캔슬이 되다 보니까 다 없어지다 보니까 예, 이렇게 간단하고 예,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공식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공식을 예, 실질 이자율 평형 조건 Real Interest Rate Parit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명목 이제까지 명목도 붙이지 않았죠. Interest Parity, 예. Interest Parity라고 해서 예, 이자율 평형 조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건까지 붙이려면 컨디션을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Parity로 그냥 컨디션까지 이해를 다 일반적으로는 하고요. 이렇게 이제 도출해 보는 과정까지 쭉 거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 평형 조건 이거는 두 국가 간 기대 실질 이자율 차이는 기대 실질 환율 또는 절하율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실물 시장의 변화들은 명목 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명목 시장의 변화가 실질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질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거 실물 시장, 그죠? 그거를 즉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질 이자율의 변화도 차이도 예, 실질 환율의 변화와 변화로 바로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피셔 이펙트부터 해서 피셔 효과부터 시작해가지고 PPP 적용하는 어떤 명목 시장의 명목 환율의 변화에 대한 거, 정부의 통화 정책, 그 통화 금융 시장에 대해서 정책을 폈을 때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국가 간의 거래 그 균형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봤다면, 오늘은 PPP가 어떤 점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고 그 PPP의 어려운 점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 환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그 실질 환율을 통해서 어떤 식의 변화가 있는지에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그 뭐 거시경제학을 공부하셨던 분들, 안 하셨던 분들 계신데, 안 하고 직접적으로 여기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과목을 듣고 있으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막 그냥 잘 모르겠어 방향만 외우고 뭐 이래서 시험 잘 보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니까요. 좀 부족하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꼭 찬찬히 꼼꼼히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연습해 보는 거, 생각해 보는 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에 또 연습 문제 찾아서 우리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